토요일 오후 3시였어요. 번화가 모퉁이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문을 열자 사람들 말소리와 커피 향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어요. 창가 구석자리에서 한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저는 순간 사람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머리는 짙은 갈색으로 예쁘게 컬이 들어가 있었고 얇은 니트와 슬랙스를 입은 몸은 군살 하나 없이 날씬했어요. 멀리서 얼핏 보면 30대 후반, 가까이서 봐도 똥안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시어머니라고?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남편 준호가 먼저 다가가 그 여자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저는 올해 36살, 결혼 3년 차예요. 아이 계획은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이 집에, 이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남편 이름은 준호. 겉으로 보기엔 참 무난해요. 대기업 다니고 술 조금, 담배는 안 피우고 도박 같은 건 안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착한 남편으로 통합니다. 저도 결혼 전엔 그렇게 믿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나를 크게 힘들게 하진 않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잠시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보고 싶은 그 사람이 꿈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날 카페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관계 어딘가에 미세한 금이 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유, 며느리 사진보다 더 예쁘네. 그 여자가 제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습니다. 손등에 바른 핑크색 매니큐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관리가 잘 된 티가 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죠. 엄마 자리가 아니라 마치 친구 모임에서 중심에 앉는 사람처럼요. 뭐 마실래? 나는 라떼. 얘는 아메리카노만 마셔. 쓴 게 좋다고 괜히 어른인 척해.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라니 우리 아들도 아니고. 말투 하나, 웃음소리 하나가 어딘지 모르게 신경을 긁었어요. 엄마, 나 요즘 라떼도 마셔. 아이, 너 원래 안 마시잖아. 내가 알지. 너 커피 처음 배울 때도. 그만해, 옛날 얘기. 옛날 이야기라면서 둘만 공유하는 장난 같은 눈빛이 잠깐 오갔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이유 모를 소외감을 느꼈어요. 내가 없던 시간 속에서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관계. 그 틈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 앉아 있는 기분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되게 젊으시다. 우리 엄마 원래 어려 보여. 사람들이 많이 그래. 근데 목에 주름도 거의 없으시고 손도 그렇고 피부 관리 엄청 하시나 봐. 응, 원래 좀 그런 거 좋아해.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때 그 말은 그냥 흘려보냈지만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초 신혼집 정리할 때였습니다.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안방 붙박이장 위쪽에 손대지 말라고 표시된 큰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손을 대려 하자 준호가 쏜살같이 달려와 막았죠. 거긴 그냥 예전 짐이야. 나도 잘 안 보는 거라서 건들지 마. 뭐가 있는데 그래? 별거 아니야, 진짜. 회사 다닐 때 쓰던 책들이랑 예전 사진 좀 있고, 결혼한 지 며칠 안 되기도 했고, 굳이 싸우고 싶지는 않았기에 저는 알겠다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버렸습니다. 왜? 아내가 그 정도도 못 열어보나? 하는 가시요. 시간이 조금씩 흘렀어요. 결혼 1년 차,
2년 차. 그 여자,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자주 우리 집에 오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우리 관계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제사 안 지내요? 제가 눈치 보며 물으면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우리 집 제사 그런 거 안 해. 엄마가 그런 거 싫어해서 그냥 둘이 여행이나 다녀와. 근데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지도 않고 엄마 좀 그런 스타일이야.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며느리 입장에선 전혀 좋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행사 때만 살짝 등장했다가 중요한 결정에 갑자기 개입하는 사람. 저희는 그런 사람을 자유로운 게 아니라 편한 대로만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응, 나야. 지금 통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요즘 둘 사이 어때? 싸우진 않았고? 질문이 조금 이상했어요. 자식 부부에게 관심 있는 어머니라면 물어볼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묘하게 관찰자 같았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투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실험을 관찰하는 사람의 질문처럼요. 네, 뭐 큰일은 없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있잖아. 남자는 한번 상처받으면 오래 기억해. 그러니까 자존심 건드리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 특히 돈 문제. 돈이요? 응. 내가 벌어도 그 사람이 벌어도 그 집 가장은 준호야. 내가 아무리 더 벌어도 그 선 잘 지켜줘야 돼.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살짝 삐걱거렸습니다. 저를 위해 하는 조언 같았지만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제 자리를 한 칸씩 줄여놓는 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애는 아직 안 가질 거야? 지금은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여자가 너무 자기 일에만 빠져 있으면 남자는 외로워져. 외롭다 보면 다른데 눈 돌리기도 쉽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나중엔 다 내 탓이 되더라. 어머니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이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여자 선배로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알았지?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게 됐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여자 선배의 말투였죠. 그것도 내가 모르는 아주 긴 연애사를 통과해온 누군가의 말. 어느 겨울 일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날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코트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보다가 저는 그 사람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걸 봤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엄마. 새벽 2시에 아들에게 계속 전화하는 엄마라.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조금씩 서늘해졌어요. 2번, 3번, 4번. 계속 울리다가 결국 잠잠해졌죠. 그리고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시어머니. 어머니. 준호 집에 있니? 네, 방금 들어왔어요. 많이 취했어? 네, 조금. 아니, 많이요. 그래. 그럼 오늘은 그냥 재워. 괜히 캐묻지 말고. 뭘 캐묻는데요? 여자가 남자한테 술 마시고 어디 있었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진짜 싸움이야. 남자한테? 그 단어가 제 귀에 이상하게 크게 박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 미안.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추궁하지 말라는 뜻이었어. 내 말은 남자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렇게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자한테 술 마시고 어디 있었냐고.
그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의 말투였죠. 남자의 곁을 오래 두고 지켜보고 붙잡아 본 사람.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준호의 옷에서 낯선 향수를 맡았습니다.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자 향이 아니라 달콤한 플로럴 계열의 여자 향수. 셔츠 어깨 쪽에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 사람 정말 시어머니 맞을까? 결정적인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어요. 준호가 회사 워크숍을 간다고 해서 저는 혼자 집을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거실, 작은 방, 드레스룸. 정리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하나였죠. 결혼 초부터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붙박이장 위의 박스. 딱히 일부러 열려던 건 아니었어요. 먼지 닦으려고 박스를 치우다가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테이핑이 살짝 뜯어졌어요. 안에서 낡은 냄새와 함께 흰 봉투들이 몇 개 튀어나왔죠. 아, 망했다. 혼자 중얼거리며 박스를 다시 닫으려다 문득 한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의 5주년 기념일에. 글씨체는 동글동글했고 30즈음의 여자가 썼을 것 같은 글자였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이름. 수진이가. 수진. 내가 모르는 이름.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 옛날에 한 번쯤 술김에 들었던 적 있는 이름 같기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2장과 접힌 편지가 1장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짧은 머리의 남자와 길게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서로에게 어깨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너무 익숙했죠. 준호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케이크 앞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촛불 위에는 숫자 3과 2가 꽂혀 있었어요. 32의 생일이었겠죠. 여자의 손이 남자의 볼을 잡고 있었고 남자는 부끄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약간 달라진 머리 스타일, 조금 더 수수한 화장. 하지만 눈매, 코, 입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모두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과 겹쳤습니다. 시어머니. 나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와 며느리라고 부르며 웃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사진 속에서 준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연인처럼. 내 손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방안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지도, 옷장도, 우리가 함께 골랐던 커튼도 전부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세트장 같았어요. 편지를 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의 5주년 기념일에. 준호야,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은 몰랐어. 너랑 처음 만났을 때 너는 그냥 23살짜리 애였는데 이제 30이네. 너도 나도. 나는 내가 가끔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 회사, 술자리, 사람들.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는데 넌 자꾸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알아. 너는 결국 돌아올 거라는 걸. 너한테 집은 나니까. 너 엄마보다 더 오래, 더 가까이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내 옆에 끝까지 있을게. 너도 나한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되어줘. 수진이가.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엄마보다 더 오래, 더 가까이.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거실에 앉아
그 박스를 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문을 닫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스를, 봉투를, 사진을 빠르게 훑었죠. 말했지? 건들지 말라고. 그래. 근데 떨어졌어. 그리고 다 나왔어. 그래서 왜 내가 이걸 보고 있어? 왜 내가 보면 안 되는데? 내 아내잖아, 나는. 제 목소리가 점점 떨리자 준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잠시, 아주 잠깐 그의 얼굴에 발각당한 사람 특유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러고는 바로 화로 덮어버렸죠. 이건 오래된 거야. 다 끝난 일이야. 끝난 사람을 왜 나한테 어머니라고 소개했는데? 방 안 공기가 얼었습니다. 준호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런 표정을 짓는 데는 이미 너무 늦었죠. 뭐,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당신 그렇게 말했잖아. 우리 엄마라고. 근데 이 사진 속 이 사람, 편지 쓴 이 사람, 이게 그 엄마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조금씩 파래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 마치 숨이 막힌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내쉬고는 겨우 한마디 했죠. 내 실수다. 실수?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알 필요 없는 과거였는데 정리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어. 정리? 뭐가 정리야? 내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무해진 건 그 다음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아직도 미련 있어. 그래서 엄마처럼 옆에 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가까이 두면서도 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의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딱 하고 부서졌습니다. 가정.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다고 믿었던 그 집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날 뭔 줄 알고 여기에 앉힌 거야? 너는 내 아내고 그 사람은 오래된 인연이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한 번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 그 여자는 이미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이 사람의 센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그 여자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게 들여보내면서도 죄책감을 정당화하고 있었죠. 그래도 선은 지키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날 밤 저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말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준호와 눈이 마주쳐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밥을 차려도 숟가락 소리만 났지 말소리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여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메시지가 왔죠. 내가 어떤 걸 봤는지 대충 알 것 같아. 그래도 나랑 얘기 한 번만 하자. 여자로서, 여자로서? 결국 끝까지 그 말이네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자리도 조명도 커피잔도 비슷했지만 하나만 달랐어요. 제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 왔니?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화장은 더 연해졌고 표정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쁘고 여전히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그 여자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장난이었다고 생각했어. 엄마처럼 굴어주는 척하면서 옆에 있고 싶었지. 그 사람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긴 싫으니까.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입까지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를 직접 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일부러 연락을 줄였어.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불러. 내 상태가 어떻고 집은 어떤지 괜찮은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궁금해. 제가요? 응. 너 대체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 보통 여자라면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이혼하자고 난리 칠 텐데.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보통 여자는요,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잖아요. 전 여자친구를 시어머니로 앉혀놓고 결혼을 하진 않으니까. 그녀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래, 너한테 정말 잘못한 거야. 내가 져야 하는 싸움인데 도망쳤고, 내가 맞고 나는 틀렸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허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고 싶으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빠질게. 정식으로 내 앞에서도 그 사람 앞에서도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분명 나에게 유리한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빠진다고 해도 이미 깨져버린 건 신뢰였거든요. 그리고 그건 누구를 내보낸다고 해서 다시 차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적어왔던 아주 개인적인 노트였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서운함, 기쁨, 의심, 두려움, 모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언제 처음 무너졌을까? 아마 처음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날이었겠죠. 하지만 그땐 그게 무너지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귀가 트인 겁니다. 인생이 만드는 균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며칠 후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떨어져 살자. 뭐, 당장 이혼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냥 나는 나대로 내 생각 없이 숨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해. 지금 애도 없고 집도 겨우 장만했는데 왜 갑자기 그래? 그 질문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웃었죠. 겨우 장만한 집에 결국 들인 건 전 여자친구였잖아. 나는 그냥 그 옆에 걸린 액자였고,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나마 나온 한마디였죠. 내가 바보 같았어. 어떻게든 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 말에서도 여전히 그는 좋은 의도를 붙들고 있었어요. 나는 그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의도 같은 건 나중에 당신이 스스로 위로할 때 쓰고, 지금은 그냥 결과만 보자. 나는 이 관계에서 더 이상 내 마음을 증명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행선지는 정해두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의 과거와 현재와 거짓말이 얽혀 있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임시로 얻은 작은 원룸에서 처음 며칠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나는 항상 선택받는 사람이 되려고만 했다는 걸. 남편에게, 시댁에게, 사회에게,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항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게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작 나는 나 자신을 한 번도 선택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준호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중간에 어머니도 누구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도 법률 상담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처럼 빈 두 손뿐이었죠. 넌 아직도 나랑 헤어지고 싶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제일 믿고 싶었던 얼굴. 이제는 내가 한 번은 떠나야만 하는 얼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도장 찍고 싶을 정도로 싫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히 놓을 수 없을 만큼 미련도 있어. 준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가에 처음으로 실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해. 이번엔 내가 선택해. 나는 내가 뭐라고 하든 받아들일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도 완전히 준비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진심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였죠. 당장은 이혼 안 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안도하는 눈빛을 보이려는 찰나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도 없어.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만들 거야. 일도 다시 시작하고 사람들도 새로 만나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그럼 우리는 법적으로만 부부일 거야.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을지 시간 두고 보는 거지. 그건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이혼도 화해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정직한 답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그 여자의 이름 수진. 잘했다. 딱 3글자짜리 메시지였어요. 잘했다. 그 말을 나는 이상하게도 위로나 조롱이 아닌 하나의 작별 인사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냈죠. 이제 진짜 끝내요. 잠시 후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 이제 각자 집 찾아가자. 각자 집, 각자 자리, 각자 삶.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 집도 이 사람도 완전히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때가 오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어머니처럼 혹은 선배처럼 다가오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 이상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실래요?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